코로나19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장해찬 시사평론가, 김관욱 계명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어제로 300일 됐습니다. 300일 넘었는데 신규 확진자 8일째 계속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명대입니다. 이틀 연속. 이게 지금 최근에 확진자 증가 추세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이유, 백 교수님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지금 300일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0달 됐는데요. 예. 크게 3번의 대규모 발생이 있었는데 3월에 신천지 그때는 900명까지 대구 경북권에서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예. 5월 달에 이태원 클럽발, 8월 달에 제일사랑교회하고 광화문 집회 이때도 뭐 하루에 400명씩 갑자기 보름 만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그 대상 지역이 한정돼 있어요. 감염원을 계속 찾아가면서 동선을 찾으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됐고 대부분 한 달 정도에 통제가 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웬만하면. 알 수 있다기보다는 찾아가기가 찾아갈 수 쉬웠죠. 있었다. 예, 특히 네. 신천지 같은 경우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찾아가면 됐었는데 네. 지금 지난달 12일부터 1단계가 된 이후로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오면서 지금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 거의 90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1단계 기준이 한 100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거의 턱 밑에 왔다고 볼 수가 있고 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벌써 이미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재활병원 같은 취약시설 이외의 지역에서 우리 일상에서 뭐 사우나라든지 뭐 여러 군데 카페, 지인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지도 않은 데에서도 일상적으로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 더 넓게 발생하고 있고 20대, 30대가 많이 감염되는 얘기는 20, 30대가 많이. 20, 30대가 지금 9월에는 20% 정도였는데 지금 11월에는 30%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이것이 물론 젊은 사람들이니까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병상이 부족할 의료체제에 부담을 줄 이유는 없지만 이것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방역당국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고 활동성이 많은 20, 30대가 옮겨 결국은 다니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20, 30대들이 전염을 시켜주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을 우리 방역당국이 통제를 해서 그 진단을 하고 격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특히 겨울철로 들어가면서 이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그래서 이 계절적인 요인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1.5단계로 선제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이라고 그러면 100명, 뭐 그 외의 의료 체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라든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 추세를 보면은 지금 거의 100명 수준으로 왔고 이 확진자의 증가 추세라는 것이 지금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200명이나 나왔는데 진단검사 수는 10,000명도 안 되거든요. 예. 9,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양성률 자체가 2%를 넘어가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미리 1.5단계로 하면서 좀 꺾어놓고서 2단계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방역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1.5단계만 해도 우리 국민의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데 비해서 일단 2단계가 되면 상당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지금 이 상황에서 200명이라는 이 수준이 늘어나게 되면 뭐 400명, 800명 금방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인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을 전후로 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검사를 많이 적게 받으시니까 평일보다는 그 검사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200명이 나왔다는 거는 평일 주말에도 훨씬 많이 늘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궁금한 게 지금 그 할로윈데이 저희가 걱정을 했었는데 한 2주가 지났어요. 딱 지금 보면은 혹시 그게 지금 영향이 지금 미쳐지는 게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것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뭐 실제 역학조사에서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이 할로윈 발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에서 감염이 됐다 하면은 실제로는 무증상 감염이 되고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까지 나타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 N차 감염이 한 단계 건너가게 되면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겨울철로 가면서 우리가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접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증가 추세는 감소하더라도 결국은 요양원이라든지 재활병원 같은 취약시설에 환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지금 방역의 목표라고 해야겠습니다. 네. 네, 뭐 지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상황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은데 미국에서는 뭐 하루에 18만 명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뭐 추수감사절, 뭐 크리스마스 이런 대규모 휴일도 예고가 돼 있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3차 대유행 가능성 크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이라는 의미는 일단 북반구가 지금 겨울로 들어가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아직 겨울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추워지면서 더 악화될 상황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네. 또 통제가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1,700명 이상이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거든요. 결국 일본도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경제라는 부분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봄, 여름으로 가면서 통제를 심각하게 하면 경제 자체가 무너져서 굶어 죽을 네. 사람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완벽하게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겨울 지금 백신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겨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예. 이 겨울 넘어가기는 만만치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것 같습니다. 200km로 차가 달리다가 급정거를 하는 거와 100km로 차가 달리다가 급정거를 할 때 어느 게 더 빨리 설 수 있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좀 더 선제적으로 이 거리두기 강화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뭐 축구 대표팀 축구를 했습니다. 좀 원정 뭐 이제 평가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팀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럴 때 유럽까지 가서 유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평론가님. 이런 상황에서 간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평가전을 위해서 유럽의 오스트리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럽은 코로나 발발 초기부터 대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탈리아에서 하루에 확진자 굉장히 또 많이 나오면서 최대치를 갱신했고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재확산 조짐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굳이 이게 뭐 월드컵 경기나 올림픽 경기도 아니고 평가전을 위해서 이까지 갔어야 됐느냐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6명의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확진이 되었고요. 프라이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권창훈 선수, 또 이동준 선수, 또 울산의 골키퍼죠. 조현우 선수, 황인범 선수, 또 스태프 1명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네. 이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 대부분이 지금 무증상 상태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 국가팀 사태만 미루어 보더라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증상 감염이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선수들이 단순히 유럽을 가서 걸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0대, 30대 위주로 이 선수들과 마찬가지인 무증상 감염이 퍼지게 된다면 우리 당국에서 국내 확진자들 감염 경로 추적하는 게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네. 한마디로 보태자면 그 입장을 이해하는 부분은 9월 달에 이것을 기획할 때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의 환자 수였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악화됐다는 부분은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이제 백신 나오기 전에 정말 마지막 겨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좀 희망적인 소식을 보면은 이제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전 세계에서 모집한 3사 임상시험 결과 어쨌든 90%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알려지고 했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제 대중적으로 이 백신을 맞을 만큼은 언제쯤 가능해지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처음으로 희망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이 백신은 사실은 문제는 많습니다. 예. 마이너스 80도, 70도에서 80도 정도로 유지하고 접종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대량 생산도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2,500만 명분, 내년에는 6억 5천만 병분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접종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 이후에 이제 올해 안으로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것들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완료라는 의미는 일단 삼성 결과가 나오고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은 사실은 한 서너 개 정도만 된다 할지라도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고 모더나만 해도 마이너스 20도 정도이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2도에서 8도 정도면은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유통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들에 대한 백신이 빨리 나와야만 우리가 다 접종을 받을 수 있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 모더나 또는 파이자 백신 이것만 갖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뭐 물량 선점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들어보니까 뭐 저온 유통, 저온 수송이 이제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 유통망도 저희가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국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또 국민들이 좀 우려할 수 있는 만한 일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민노총에서 전국적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 현장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언론이 상당히 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민주노총 사무총국 동지들은 다 퇴장해 주십시오. 대회장 밖에 계신 우리 동지들도 좌우 간격을 충분히 좀 벌려주시고
네, 이게 보면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한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민노총의 집회 강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 이하로 해라. 이렇게 이제 지침이 있었으니까 집회를 이제 99명으로 전국적으로 나눠서 99명 안에서 이제 쪼개기 집회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방역 당국의 이 정부의 목소리가 이전 개천절 집회와는 좀 다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천절 집회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육성 메시지까지 내보내면서 가만두지 이거 혹시라도 이게 뭐 어기게 된다면 자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했는데 이번에는 집회 1시간 전에 메시지 내놓는 걸로 하니까 이게 혹시 내로남불 뭐 이런 건 아니겠느냐 집회를 두고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의 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어디에서 반영돼 가지고 온 말이냐면 8.15 집회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 당시에 사실상 모든 준칙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8.15 집회를 했는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준칙이라는 건 사실 오간데 없고 거기에 관련해서 감염 환자만 600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10월 3일이 또 그러한 것이 반복이 될까봐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이고 네. 이번에는 우리가 10월 3일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준칙이 지켜지는 그런 장면이고 감염 확산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제해라, 하지 말라 뭐 이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8.15 때 어떤 경험처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낼 어떤 명분이 사실상 없었던 거죠. 10월 3일 것만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강도의 차이가 발생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이런 뭐 미묘한 온도차는요, 정세균 국무총리 목소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뭐 기준에 따라서 집회 금지 통보 이런 거는 이뤄지지 않았고요. 평론가님, 이번에는 역시 뭐 경찰 대응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김관욱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 대중 집회라고 봤을 때 정세균 총리 메시지만 봐도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난 듯한 음성이다가 두 번째는 사실상 나긋나긋하다고까지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노총을 향해서 경고를 하겠다는 의중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차벽 같은 경우도 사실 광화문 집회 이후에 이 개천절 집회를 보게 되면 이거 해외 언론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 통행의 자유까지 다 막아야 되는 거냐. 일반 시민들의. 그런 말이 들 정도로 차벽이 아주 촘촘하게 설치되었는데 이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안 보입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저간의 논란을 의식한 듯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도 이 광화문 집회와 다르게 개천절 집회와 또 다르게 나름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불법 집회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만 예. 이게 99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100명 이하가 모였는가? 그리고 이게 서울에서 신고된 것만 25개거든요. 네. 그러면 수십 지구에서 이렇게 100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가? 특히나 이 개천절 시즌에는 1일 확진자 수가 2자릿수대였어요. 1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부터 총리, 경찰까지 나서서 전 방위적인 압박을 했는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이틀 연속 확진자가 200명이 넘었고 네. 그 이전에도 계속 100명 후반대를 지금 기록하면서 또 다른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한 것도 또 이러한 민주노총을 대하는 경찰과 정부의 태도도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이 차이가 다른 방역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의 차이가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저는 뼈 아프게 들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야 모두 집회와 관련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 약간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방역이 이념과 신앙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진보든 보수든 예외 없이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주최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열을 올리던 정부가 오늘 집회의 경우 자제 요청으로 슬그머니 발뺌하는 시기니 내 편을 가르는 선택적 방역, 정치 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여야가 이렇게 이견을 보이는 것처럼 국민들도 아마 이견을 보일 겁니다. 이 집회 보셨을 때 방역 전문가로서
크게 문제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모인 사람들은 99명이라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다 100명이 넘고요. 결국은 그 주변에서 여러 군데의 집회가 일어나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만 해도 거의 100군데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국에서 모여서 참석하고 다시 헤어지는데 시작하기 전에 모임이 있고 또 시작하고 난 이후에서도 아무리 방역 지침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뭐 고함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 집회의 특성이 있고요. 또 끝나고 나서는 또 가까운 데 있던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음식점을 간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이런 집회를 한다는 것은 올 겨울에는 특히 자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이 민주노총의 주말 집회 대응을 놓고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확산이 되었을 때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강력하게. 집회의 주동자들이 방역 당국의 행정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곳에서 정말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역시 비난을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과하다고 했던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까?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자꾸 나오는군요. 속기록을 보십시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비서실장님, 네.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떡해요?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아는데 그렇게 발끈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보시면은 이제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도 좀 제지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셨어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과한 거죠. 사실 전번에 이제 국민이 아니라 집회의 주동자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이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뭐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감정이 격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그 부담이 사실은 다 대통령한테 가거든요. 비서실장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철저히 해야지 지금 행태를 보면 딱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언어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청와대의 그렇죠. 어떤 공개 입장이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대표의 입장에서 나왔다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김태년 원내총무가 지금 운영위원장이죠. 참 답답함을 이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속보와 어제 진행된 집회 관련 논란들도 짚어봤습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